Recording. 오케이. 세나 10C 이보 모델을 장착을 하고 베트남 호치민의 푸미흥에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설치 과정이 어렵진 않은데 다른 블루투스 헤드셋이랑 거의 유사한 과정이고요. 지금 마이크가 어느 정도 볼륨으로 녹음이 되는지를 모르겠어서 일단은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냥 평상시 말하는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고요. 베트남은 지금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양쪽 직진, 직좌가 동시에 터지는 신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회전을 내가 하고 싶어도 상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잘 보면서 좌회전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조금 있죠. 사실 적응이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편하기도 해요. 왜냐면 일단 사거리에서도 신호가 한 번씩 턴으로 그냥 바로바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신호를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어서 이게 좀 편리한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아마도 그 프랑스 식민 시대를 지냈기 때문에 그 프랑스에서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법규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의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싶은데 네, 유럽의 몇 개 국가들이 이런 식의 그 신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죠. 양쪽에서 신호가 좌회전과 직진이 동시에 들어오는 경우, 베트남도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터리도 많고요. 로터리 통행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똑같진 않은 것 같다고, 유럽이랑. 예전에 유럽에서 한번 운전을 한 적이 있었는데 프랑스는 로터리 통행 시에 이제 우선순위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먼저 진입돼 있는 로터리에 진입한 차량의 우선순위가 있느냐, 아니면은 그 들어가는 차량의 우선순위가 있느냐, 이건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도시랑 시골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뭐 저는 전에 들었기 때문에 그게 정확히 규정상에 그렇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도시에서는 진입되어 있는 차량이 우선이고, 그리고 시골 지역에서는 진입하려는 차량의 우선순위가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에는 제가 이제 여기 운전하는 현재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오토바이든 차든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이 친구들 얘기가 하나같이 하는 말이 먼저 들어간 차량이 우선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운전면허 시험 때문에 규정을 좀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 규정을 보니까 규정에는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선순위가 확실히 분명히 있는데 이제 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명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아무튼 그 규정이 있어요. 근데 뭐 실제로는, 그러니까 애들 운전하는 애들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뭐 그렇게 봐야겠죠. 조금 있다가 제가 로터리를 갈 기회가 있으면은 어떤 상황인지를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가는 길에 로터리가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일단 지금 제가 가는 길은 호치민 7군 지역에서 1군을 거쳐서 2군으로 넘어가는 그런 코스를 지금 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곳은 호치민 7군 푸미흥 지역을 이제 막 벗어나는 상황입니다. 푸미흥이라는 지역인데, 이게 사실 이제 뭐
그 지명은 아니에요. 여기가 지명은 아니고, 지명은 이제 정확히는 7군, 호치민 7군 지역의 일부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을 푸미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푸미흥이라는 건설사가 전체 개발을 맡아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이제 그때부터 푸미흥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지금 사실 푸미흥이라고 하면 한인타운으로 더 유명합니다. 왜냐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집단 거주를 하는 지역이기도 하고, 여기 그러다 보니까 한국 관련된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상점부터 시작해 한인 식당부터 시작해서 저기 지금 카메라에 잘 잡히나 모르겠는데 오른쪽 정면에 보면 롯데마트가 있죠. 이게 지금 롯데마트 현재 지금 보이는 여기가 베트남에 있는 14개 롯데마트 지점 중에서 가장 큰 지점이고, 여기에 롯데마트 본사가, 베트남 지역 본사가 여기 있습니다. 롯데마트 남사이공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지금 왼쪽에 위에 보이는 아파트 단지가 사실 베트남 여행 오시는, 호치민 여행 오시는 분들한테는 꽤 인지도가 있는 에어비앤비 스팟인데, 이제 선라이즈 시티라는 곳입니다. 선라이즈 시티가 에어비앤비로 워낙 유명해서 이쪽으로 여행 오신 분들 중에 여기 아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묵진 않았더라도 검색을 하면 다 나오니까. 저도 여기 지금 한 2년 정도 선라이즈 시티에 살았었는데, 선라이즈 시티의 장점은 일단 7군에 가깝고 7군에 위치해 있고 이제 1군으로 나가기 편한 위치에 있다라는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선호하는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길이 바로 7군에서 1군 나가는 메인이고요. 7군에서 1군을 나가려면은 이제 중간에 있는 좁은 천을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다리가 있는데, 작은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지날 수 있는 길이 이제 몇 개가 있습니다. 지금 가는 길로 건널 수도 있고, 저기 오른쪽에 큰 길로 해서 건너갈 수도 있고, 또 왼편으로도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는 이제 3개 정도의 방법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로 이렇게 직진과 좌회전이 동시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웬만한 크기의 도로에서는 대부분 다 직진과 좌회전이 동시에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운전을 할 때는 항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진할 때도, 그리고 좌회전할 때도 항상 맞은편에 오는 차량을 주의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어쨌든 직좌 신호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보행자도 마찬가지로 건너는 신호가 들어올 거잖아요. 보행자도 건널 때 맞은편에서 좌회전해서 오는 그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주의를 하면서 건너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생각해서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으니까 나는 무조건 건너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건너면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 체계를 조금 익숙하게 적응이 돼야 신호등 횡단보도에서 건너기가 좀 쉽겠죠. 그리고 사실 베트남에서 횡단보도 건널 때 되게 보행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인들이 특히나 그렇죠. 건너는 방법은 천천히 건너시면 돼요. 되게 어이없지만 사실 이게 쉬운 진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무 이렇게 차가 온다고 해서 갑자기 멈추거나 갑자기 빨리 건너려고 하면 그게 오히려 훨씬 위험하고요. 서로가 예측할 수 있게 천천히 건너면 돼요. 오토바이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맞은편에서 오토바이가 오고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주행을 해야 상대편에서 오는 차량 사이로 좌회전을 할 수 있냐, 이게 결국은 서로가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주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하라는 얘기죠. 자연스럽게. 사실 근데 그거는
어디 가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운전할 때도 사실 급브레이크, 그러니까 급정차나 급발진 같은 게 사실 제일 위험하죠. 도로에서. 결국 어디서나 중요한 거는 이 도로의 흐름대로 자연스럽게 운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거고요. 지금 보시면 오토바이들이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서로 주행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냇가에 그 송사리들 막 모여가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자연스럽게 묻어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 이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면허는 어떻게 하냐, 그리고 오토바이를 등록은 어떻게 하냐, 살려고 그러면 사실 외국인으로 등록하고 오토바이를 외국인 명의로 등록하고 오토바이를 살 수 있어요. 당연히 살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번거롭고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친구 명의로 사는 경우들이 이제 덜어 있고요. 대부분 아마 그렇게 하실 거예요. 현지인 명의로 오토바이를 구매해서 등록을 해서 타고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저희 회사에 같이 근무하는, 이제 오랫동안 같이 근무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명의로 사실 오토바이를 사서 등록을 한 상태고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오토바이를 구매를 하면 오토바이 등록증, 블루카드라는 게 있는데 오토바이 등록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등록증에 그 친구 이름이랑 이제 주소 같은 게 다 기입되겠죠. 그리고 오토바이 기종과 뭐 CC 이런 것들이 그 블루카드에 나오게 되고요. 그럼 그 블루카드는 이제 제가 들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뭐 공안들이 잡게 되거나 그러면은 경찰한테 보여줘야겠죠. 이 오토바이의 정당한 소유자다. 정당한 소유자, 이 경우에는 사실 점유자겠죠. 점유자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블루카드를 들고 있어야 되고,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원래는 그 블루카드와 더불어서 그 한국으로 치면 위임장 같은 거죠. 위임장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위임장 같은 거를 써서 3개를 씁니다. 3개를 써서 그건 이제 사실 사용의 권한에 대한 정당한 위임을 받았다, 뭐 이걸 증명하는 거고, 내가 한 장 가지고 있고 그 친구가 하나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그 경찰서에 제출하는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이제 완벽하게 서류를 갖추고 있는 거죠. 이게 오토바이 관련된 서류인 거고, 거기에 추가로 이제 내 라이센스, 그 등록 면허증,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운전면허증은 과정이 어렵지는 않은데 조금 시간이 걸려요. 운전면허증을, 한국 운전면허증을 베트남 걸로 교환을 하셔야만 하고, 국제운전면허증은 베트남에서 통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국에서 가지고 계신 운전면허증을 베트남 걸로 교환을 해서 운전을 해야만 한다라는 좀 번거로움이 있는 편이고요. 그렇지 않고 사실 이제 무면허나 또는 한국 운전면허가 있지만 교환을 하지 않은 상태, 결국은 현지에서는 무면허이죠. 결국 마찬가지로 그 무면허로 운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엄청 많아요. 심지어 현지인들도 면허가 없이 운전하는 애들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게 참 재밌는 게 실제로 공안한테 이제 잡히게 되면 운전면허의 소유 여부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공안이 잡으면 뭐든지 뜯어내거든요. 뭐든지 뜯어냅니다. 그래서 뭐 내가 베트남에서 어느 정도의 뭐 권력자를 알고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고서는 우리나라의 70, 80년대처럼 결국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을
어느 정도 이제 경찰한테 줘야지만, 공안한테 줘야지만 갈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도 사실 어제 아침에 베트남에서 처음으로 공안을 만났어요. 너무 기대하고 있던 순간이기도 했어요, 사실은. 왜냐면 한 번도 나를 잡지를 않더라고요. 나는 대체 공안이 무슨 기준으로 잡는 것인가, 왜 대체 오토바이들을 세우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좀 기준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당연히 뭐 과속이나 기본적인 교통규칙 위반, 또는 뭐 헬멧을 안 쓰고 다닌다, 이런 기본적인 교통규칙 위반 사례들을 대상으로 해서 단속을 할 텐데, 여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한테 물어봐도, 여기 현지 애들한테 물어봐도 애들이 명확하게 답을 못 하더라고요. 무슨 이유 때문에 대체 단속을 하는지. 어제 되게 궁금했는데, 어쨌든 어제 경찰을 만났는데, 사실 그 길이 평소에 제가 매일매일 통근을 하는 길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경찰들이 거기서 단속을 하는 것도 매우 자주 봤어요. 사실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가 베트남에서는 조금 특이한 모습으로 제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경찰들도 저를 인지를 못했을 리 없거든요. 매일매일 나오니까. 사실 저도 알았어요. 걔네들 이미 익숙해, 얼굴도 익숙하고, 서로 좀 얘기한 적은 없지만 이렇게 아는 사이였는데, 어제 처음으로 아침에 잡더라고요. 잡혀서 이제 좀 궁금했죠. 대체 나를 왜 잡았나. 이제 저는 베트남어를 잘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베트남어로 대화를 하긴 어렵고, 뜨문뜨문 영어로 이제 서로 얘기를 좀 주고 받았는데, 좀 물어봐도 이유는 대답을 안 해주고, 다짜고짜 일단 그때는 이제 면허 검사든 뭐 오토바이 등록증 검사든 아무 검사도 하기도 전이었는데, 다짜고짜 저한테 그 규정 테이블에서 30일 동안 오토바이를 자기가 경찰이 압류를 해서 보관을 한다라는 그 규정을 보여주면서, 그 규정에 해당하는 이제 범칙금이죠. 450만 동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당장 내면은 오토바이를 가져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다짜고짜 450만 동을 내라고. 내가 이제 왜 그러냐, 일단 왜냐고 나는 이제 계속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전혀 안 하고 계속 450만 동을 내라. 그래서 이제 제가 나는 지금 450만 동이 없다. 450만 동은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한 이제 22만 원, 22만 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자리에서 20만 원을 뜯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450만 동이 없다. 내가 그 돈이 어딨냐. 없다고 하니까, 이제 그때 가서 갑자기 이제 뭐 면허증이랑 관련 등록 서류를 보자고 하길래, 그거를 이제 다 또 같이 하나하나 다 꺼내가지고 봤죠. 서류를 같이 봤는데, 그러고 나서도 이제 계속 450만 동을 또 요구를 하는 거예요. 450만 동 없다고 하니까 지갑을 보여줬어요. 지갑을 보여주면서 450만 동, 내 지금 지갑에 든 게 운 좋게도 제가 그때 이제 가지고 있는 돈이 한 25만 동 정도, 그러니까 12,000원 정도 가지고 있던 거죠. 그거밖에 없었는데, 통틀어서 그걸 보더니 이제 하는 말이 ATM으로 가자는 거예요. 와, 이거는 뭐 중고등학교 때 이게 뒷골목에서 깡패 만났을 때 하는 수법이랑 뭐 상당히 유사하죠. 아무튼 그래서 ATM으로 가서 돈을 찾아오자, 450만 동을. 그래서 그때 제가 사실 이제 베트남에서 쓰는 ATM 카드가 있긴 있었는데, 나 ATM 카드 없다. 내가 쓰는 카드는 전부 다 한국 거라서 여기서는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돈이 없다는 걸 계속 이제 어필을 했죠. 그렇게 읍소를 하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궁금해요. 그렇게 해서 풀려났는데,
여전히 궁금한 건 대체 이 아이는 나를 왜 잡은 걸까? 뭐 때문에? 제가 과속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었고, 왜냐면 이제 커브길에서 오른쪽으로 딱 진입을 하면서 바로 거기서 잡힌 거니까 거기 있는 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었는데 뭐 매일 안 잡았는데 오늘은 뭐 또 잡겠어 굳이? 하고 안심하고 가고 있었는데 저를 잡더라고요. 왜 잡은 건지도 모르겠고, 잡아서 왜 그 돈을 받고 나를 그냥 보내주냐. 그리고 어쨌든 얼마든지 받았으면은 기본적으로 뭐 무슨 위반 사유라든지 뭐 그 티켓,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범칙금 경고장이라든지 범칙금 티켓을 끊잖아요. 딱지를 끊잖아요, 소위. 근데 그런 것도 없고, 한마디로 나는 돈을 줬는데 영수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그냥 개인적인 금전거래 같은 뭐 그런 상황인 거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뭐 어떡하겠습니까? 여기 살고 있으면 이제 경찰의 그런 요구에는 따라야죠. 안 그랬다가는 진짜로 그냥 제 오토바이를 그 자리에서 뺏어가고 30일 동안 뭐 압류 당하면서 지난한 이제 또 법정 싸움은 아니지만 관공서와의 싸움을 또 해야 될 수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하느니 가지고 있는 돈 조금 주고 일상생활을 하는 게 낫죠. 아무튼 그게 첫 경험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 공안을 만나서 현금을 헌납한. 근데 만약에 그때 제가 뭐 무슨 뭐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있거나 뭐 돈이 필요해가지고 돈을 뽑아놓은 상황이었으면 정말 어쩔 수 없이 450만 동을 그냥 줬어야 되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제가 계속 따졌겠죠. 이제 그렇게 됐으면 왜 내가 줘야 되냐, 뭐 끝까지 좀 소리 좀 높이고 따졌겠지만, 그래도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 450만 동? 대체 왜 450만 동이냐고. 지금 그 세나 10C 이보 모델을 장착하고 지금 비디오 레코딩을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이 목소리가 제대로 녹음이 되는지 영상이랑 함께 제대로 담겨 있는지를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녹두리를 한 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혼자서 아무 의미 없이 혼자서 떠든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이제 잘 녹음이 됐으면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려서 그래도 좀 공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말씀드리는 사이에 저는 이제 7군에서 4군을 잠시 거치고 1군을 잠깐 찍은 다음에 터널을 통해서 2군 지역으로 넘어왔습니다. 아까 잠깐 지나왔던 터널이 사이공 강을 밑으로 통과하는 터널이에요. 지금 보행자들 지나가는 거 보셨나요? 네, 보행자도 조심해야 됩니다. 베트남에서 운전할 때는 항상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모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가야 돼요. 가끔 이제 2군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외국인들이 운전하는 거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운전하면서 저런 사소한 것들에 굉장히 화를 내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 둘이서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저런 경우 보고 막 멈춰가지고 막 욕하고 손가락 욕하고 막 이런 경우 많고요. 납득이 안 되겠죠, 사실. 납득이 될 수 있는 교통 상황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베트남에 왔으면 베트남의 교통 상황에 좀 어느 정도 적응을 해야 되겠죠. 너무 모든 것에 대해서 사사건건
화를 내면 본인의 정신건강에 좋지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합류할 때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합류를 하시면 되고요. 정말 송사리 떼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송사리처럼 자연스럽게 모든 사고는 자연스럽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저는 베트남 산지는 지금 2년 9개월, 2년 10개월인가? 그 정도 됐고요. 오면서부터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해서 물론 이제 처음에는 하도 가족들의 반대가 심해서 좀 당분간 안 탔었는데 꽤 오랫동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상황이고, 처음엔 당연히 이제 스쿠터를 가지고 일단 흐름을 익혀야 되니까 천천히 따라다니면서 오토바이 흐름을 익히려고, 교통 흐름을 익히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이제 흐름을 익히고 나서 조금 더 CC가 업된 바이크로 기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길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상당히 큰 도로죠. 이게 지금 하노이까지 연결되는, 호치민에서 하노이까지 연결되는 큰 도로인데, 이런 도로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것처럼 이렇게 좌회전을 위한 차선이 따로 만들어진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좌회전을 위한 도로에 따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서셔야 되는 거고, 그런 경우에는 그 신호등이 저 앞에 보시면은 저기 28, 27, 26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신호등이 하나가 있죠. 정면에 빨간불 들어와 있는 이런 신호를 보시고 좌회전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특이하죠? 이게 보면 신호가 저렇게 떨어질 때 한 3초 정도 떨어지면 차들이 막 움직이는 게 보여요. 지금쯤 미리 움직이죠. 미리 움직이면 위험하긴 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 베트남도 어느 정도 신호의 안전장치가 좀 돼 있는 게, 그 맞은편 신호 있잖아요. 우리 쪽 신호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통행을 하고 있던 맞은편 신호가 실제로 우리랑의 3초 정도 격차가 있게 들어와요. 그럼 이제 얘네들은, 현지 애들은 다 아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이제 3초 남았으면 상대방 쪽에는 이미 이제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움직이는 애들이 많아요. 제가 사는 곳은 이제 마스테리 아파트라고 2군에 있는 아파트고요. 여기도 단지가 꽤 커요. 앞에 있는 큰 도로만 아니면 살기 좋은 곳입니다. 큰 도로에서 소음이 너무 많이 생겨서. 자, 일단 이렇게 오늘은 푸미흥에서 출발해서, 호치민 7군 푸미흥에서 출발해서 2군 타오디엔까지 야간 주행을 해봤습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만들어서 올릴게요. 오늘 영상이 조금 잘 녹음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혼자서 녹두리를 한 게 아니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